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추수감사절 할러데이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솔린 값은 1년 전보다 싸졌지만 동부 지역 날씨는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할러데이 시즌에 코비드-19 테스트 기구가 가구당 4개씩 무료로 배포됩니다. 추수감사절 쇼핑객이 몰린 어제 저녁 월마트에서 총격이 일어나 4명이 부상했습니다. 미시건주는 주정부 청사에서 총기를 찾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배치한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회사 오픈AI의 CEO 해고와 해고된 CEO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거의 전 직원, 그를 바라보는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 이 뉴스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술업계의 쿠데타입니다. 인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인공지능을 놓고 돈을 벌려는 경제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능가하는 디지털 초능력 개발 속도를 조절하려는 기업의 책임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고 며칠 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마스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서는 내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오늘 이스라엘 내부 조율이 끝나면 하마스가 잡은 인질과 이스라엘이 수감한 팔레스타인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나옵니다. 반면 가자 북부 병원 안팎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교전은 난민 캠프에서 인도네시아 병원까지 확산됐고 환자들도 수십 명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의회에서 휴전 촉구가 강해집니다. 오레곤주 상원 의원도 휴전 촉구를 주장합니다.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시민이나 민권단체가 아니라 연방정부만이 주요 투표 권리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현 하원 의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협상 이런 것에 거의 완성을 봐서 임박했다 하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 같은 것은 물론 미국 대통령이 며칠째 계속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하마스가 먼저 얘기를 했죠. 우리 협상 거의 끝났다. 그럼 이스라엘이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미국에서 이거 될 거예요. 거의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아니 모든 인질도 아니고 인질 한 50명에서 100명 그런데 1대 3으로 지금 인질 교환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인질이지만 팔레스타인 여성과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를 교환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성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아직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도 굉장히 가깝다. 인질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의 알시파 병원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병원도 어제 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환자들이 숨지고 했거든요.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900만 달러를 들여서 2016년도에 만든 그런 병원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프리웨이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운전하실 때 이 연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최고의 여행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때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 상대가 들떠 있다던가 등등의 이유로 더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교통안전국은 오늘 한 260만 명, 또 내일 270만 명, 이 정도는 이제 항공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이제 가장 바쁜 날이 되죠. 집으로 돌아오는 날 290만 명.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세운 기록을 조금 넘을 것이다. 숫자를 우리가 일일이 안다는 것보다 지난번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겠구나.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통과하는 그 시간대는. 그러나 어쨌든 사람 이동은 공항에도 길에도 예전보다 많겠다 하는 것이요. 트리플 A도 지금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 최소한 뭐 50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수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내일이 가장 도로가 막힐 가능성이 높은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막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내일 떠나셔야지 되는 분들은 떠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추수감사절 당일날 운전을 하시는 게 훨씬 가뿐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을 하는데 이 경우는 서부 캘리포니아는 뭐 날씨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동부요. 이쪽 미시시피 그 남쪽에서 시작이 돼서 저쪽 이제 대서양 중부까지 뭐 뉴햄프셔 이런 데까지 겨울 폭풍들이 지금 이번 추수감사절 동안에 폭우 있고요. 폭우도 날씨가 좀 따뜻한 지역, 천둥, 바람, 또 날씨가 추운 기온이 낮은 곳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기록적인 그런 그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부터랍니다. 극심한 폭풍이 오늘부터 남부, 동부 해안, 항공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공 스케줄도 꼭 어제 확인하셨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 미시시피 하류에서부터 대서양 중부까지 쫙 이제 폭풍이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뉴햄프셔, 메인주, 뉴잉글랜드 다 마찬가지로 지금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락키 마운틴 하이도 역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금요일에는 이제 락키 마운틴 중부 뭐 이런 곳에 눈이 특히 많이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연방교통부에서는 다른 때보다 항공 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제사를 임시로 더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항공 노선을 마련한다던가 그렇지만 이 휴가 할러데이에 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땠던가요? 지난해에 날씨도 나빴고 그리고 이제 그 인력도 조금 부족해서 굉장히 그 여행자들이 힘들었었죠. 지난해 그 항공 여행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바리 공항에서 묶였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교통국에서 강조하는 게 교통 정체가 심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조금 있으면 가야지.' 하고 운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때 휴대폰을 본답니다. 너무 프리웨이에서 앉아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전화기를 짚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추수감사절 때 과속 막 마음이 급해서 어딜 가야지 되고 또 게다 대고 좀 드링크도 마시고 하는 그때 이제 과속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속 80마일 이상의 고속 주행 가장 높은 날은 추수감사절 어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돌아오는 때 그때가 이제 제일 사람들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신경을 쓰시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차량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지켜봐야지 되겠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운전을 해서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은 지금 한 달도 조금 안 됐는데 가솔린 값이 갤런당 25센트 더 내려가서 어제 평균 가솔린 값은 3달러 31센트 캘리포니아주는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5,540만 명이 전체적으로 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4,490만 명, 약 1,000만 명 정도가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군요. 4,500만 명 정도는 자동차로 여행을 하신답니다. 1년 전보다는 갤런당 가솔린 값이 36센트가 싸고요. 계절적인 요인 같은 거 있고 뭐 이 추수감사절 때는 많이 움직이지만 지금 그래서 한 일 주일이나 2주일 더 가솔린 값은 이 정도 싼 것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어쩌면 2021년 지지난해 이후에 가장 가솔린 값이 싸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뭘 먹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딱 주문해서 전화 걸어서 주문하고
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셔야 되잖아요. 요즘 뭐 월마트라든가 뭐 타겟이라든가 한인마켓을 제외하고라도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에 맞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식료품을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8시 30분 정도면 '아 목요일 날 우리 가족들이 오니까 뭐 좀 쇼핑해야지.' 하고 월마트에 가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하이오주의 비버 크릭이라는 아주 큰 동네는 아니에요. 인구가 5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하네요. 아주 작은 동네도 아니네요. 비버 크릭에 있는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4명이 다쳤고 얼마나 쇼핑객들이 8시 30분인데 당황했겠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목격자들 얘기를 들으면 8시 35분경 키가 큰 젊은 백인 남자가 라이플을 들고 이 가게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뭐 옆에 월마트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버거킹으로 도망치고 인근의 식당으로 도망치고 막 거기에 또 라이트 대학교도 이 근교에 있고 하니까 그런 학생들도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경찰견이 달려들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용의자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는 지금 수사 중이지만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쇼핑 장소에서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저희도 불과 얼마 전에 소방 훈련했거든요, 빌딩에서. 근데 어디 딱 들어가실 때 늘 사람들이 다니는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물론 뭐 일반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입구에 쫙 있지만 어떤 그 스토어들 같은 경우는 뭐 99 센트 스토어 하면은 앞에 정면에도 있고 그리고 후면에도 그 통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습관적으로 어디 들어가시면 어디가 지금 비상구지, 비상구가 또 따로 마련돼 있다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하루 전날 엘라스카의 앵커리지의 월마트에서도 2명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총에 관해서 또 할러데이 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시건주에서는요. 몇 년 동안 정치적인 폭력이 상당히 증가했잖아요. 미시건주의 주지사가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민주당의 여자 주지사죠. 그렇지만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꼭 그 여자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성 정체성에 있어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미시건의 민주당의 주지사인데 그런데 이 미시건주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막 주정부 청사에 막 장총을 들고 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주지사를 굉장히 많은 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협을 하고 이게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해서 이제 미시건 주에서도 주정부 청사에 막 장총을 들고 가니까 세계에서는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미국이 미시건 주는 저러네 하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결국은 그같이 많은 자유를 준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좀 강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미시건 주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주 의사당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총기를 탐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배치를 했답니다. 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Zero Eye, 0, eye, 눈 이런 회사가 만든 Eyes라는 회사가 만든 총기를 탐지하는 그런 플랫폼을 의사당에 이제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 카메라 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해서 경계심도 조금 주고 주변 환경에 이제 좀 우선은 인공지능 그런 그 기술이 딱 쳐다보고 있는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미시건의 주정부 청사가 아주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뭐 정부 청사에서 일하는 뭐 정치인을 포함해서 스텝 모두도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시 카메라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의 행동이 과격해진다. 그러면 또 규제가 과격해진다. 감시 카메라 놓고 검색대 놓고 이래도 안 된다 하니까 인공지능 기술까지 거기에 얹힌 겁니다. 소프트웨어겠죠. 해서 이 Zero Eyes의 소프트웨어는 이
보안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초당 36,000개 이상의 이미지를 분석한답니다. 초당이에요. 1분이 아니라 초당 36,000개 이상의 이미지를 분석한다고 하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뒤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초당 36,000개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총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 이제 관계 당국에 딱 그 경고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또 자동으로 해서 이거 정말 위험한 거야, 위협인 거야 하고 판단을 하고 바로 이제 내부의 그 보안팀, 경찰에게 알리고 조치를 좀 빨리 한다는 거죠.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Zero Eyes라는 게 국토안보부가 안전을 그 보장한 유일한 인공지능 기반 총기 탐지 비디오 분석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참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이제 주변에 다니시면서 총기도 조심하시고요. 총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요즘에 코비드-19 걸리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뭐 감기인지 코비드-19인지 모르면서도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이 겨울에 왜 양말도 안 신고, 또 뭐 여학생의 경우는 막 허리 내놓고 살 내놓고 그러니 감기가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감기인지 코비드인지 파악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한 일주일 엄청 아팠다 하면 그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비드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해서 연방정부가 다시 할러데이 시즌을 맞았기 때문에 코비드-19 테스트 기구 가정당 4개씩 무료로 배포합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코비드 COVID 테스트 S 붙이고요. gov에서 코비드 테스트 S 점 찍고 gov에서 주문만 하시면은 이제 집으로 배달을 해드린답니다. 이 세 번의 겨울을 우리가 거쳤어요. 코비드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이제 23년 네 번째인데 겨울마다 코비드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할러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겠지만 정치 얘기하시면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코비드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을 잡아놓고 적십자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인질 가운데는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인질 석방이 임박할 수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 왜 인도네시아 병원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환자들이 숨졌을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선전이 융자나라였잖아요. 융자나라 선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저희 이제 그 미디어 그룹에서 한 그 KTMF K-pop 커버 컨테스트 파이널 라운드, 여기서 이제 융자나라 대표님 뵀는데요. 저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그 융자나라 광고 들으니까 평소에 잘 몰랐다가 딱 들어오네요, 이게.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이제 뭐 많은 세계 각 지역에서 와서 K-팝에 관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한 그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 라디오 서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요, 여러 메뉴가 있잖아요. 홈, 동영상, 라이브, 재생 목록, 커뮤니티 있는데 거기 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제 보랏빛으로 KTMF K-팝 커버 컨테스트 파이널 라운드 해서 결승 치른 것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춤추네요. 지금 보니까. 자, 말씀드렸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팔레스타인 수감자,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과 교환을 하고, 지금 휴전은 나흘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닷새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하거든요. 10월 7일에 하마스가 공격한 이후에 가장 큰 돌파구입니다. 이번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것은 협상 중이니까 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만, 첫 번째 50명 정도의 인질을 풀어주고,
또 저쪽에선 그럼 150명이 되겠죠. 1대 3을 하마스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풀어주는 인질은 지금 인질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인도 있는데 군인은 아니고 민간인만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나흘이나 닷새 휴전을 하고 하루에 300대의 그 구호 그 차량에 구호품을 실어서 가자지구로 오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 하마스가 4명만 풀어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명은 미국인이잖아요. 모녀. 그리고는 인질 상태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하는 일이 많아요. 어제는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이면 또 터키 뭐 보내주고 평생을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방면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도 했었고 또 어제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뭐 생일에 관한 농담도 하고 하면서도 계속 한 5시간, 6시간마다 한 번씩 카타르라든가 이런 중요한 지금 인질 협상에 카타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 통화를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도 뭔가 그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당연하고요. 인질을 다 석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지 되는 거고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부모가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숨졌고 그 여자아이를 인질로 데려갔다는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 인질 그 협상에서 그 어린 그 소녀도 아니죠. 3살짜리면 아직 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카타르 국왕에게 전화를 많이 걸어서 하마스 쪽과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하마스를 압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벤자민 네탄야후를 향해서는 하마스가 한다고 하니까 이 같은 협정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마스 지도자가 지금 우리는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스마일 하니에거든요. 하마스도 지도자가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지도자는 2사람입니다. 야히와 신와르.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군총사령관인 모하메드 데이프 이 2사람인데 이번에 인질 협상을 하는 사람은 이 2사람은 지금 가자에 있고요. 어딘가 터널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인질 협상에 나와서 우리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스마일 하니에입니다. 카타르에 살고 있는 이 하마스도요.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하마스를 최상급으로 칩니다. 외국에서 카타르 하면은 막 5성급 호텔에서 잘 지내고 해요. 하마스 리더들도. 그런데 이번에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은 터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그런 그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의 시니어 최고 지도자이고요.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요. 그 하마스 지도자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어느 터널인가가 있는 지도자들이 터널을 통해서 이집트 국경에서 그 이집트의 그 정보 관리들에게 종이 조각의 메모를 뭐 휴대폰으로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하마스 지금 지도부는 종이 조각의 메모를 전달을 한답니다. 그럼 그 메모가 인질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 미국, 이스라엘로 보내져서 지금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과 어제 이스라엘의 뭐 국가안보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안보부 장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전부 다 뭐 이렇게 하고 뭐를 해야지 되고 반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인질 교환 이런 거 반대해서 인질들이랑 엄청 싸웠어요, 어제. 이스라엘 그 국가안보부 장관이. 인질들은 좀 폭격을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벤자민 네탄야후 같은 강성은 인질을 다 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폭격을 중단하지 않겠어요 하고 어제도 폭격을 중단하지 않았다니까요. 공습을 중단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미국 대통령은 계속 임박했다라고 압박을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마스도 who knows? 최종적인 상황에서 야히와 신와르라든가 모하메드 데이프가 say no 하면 no인데 이번에 워낙에 인질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100명쯤 내주어도 또 100명 이상이 잡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군인 1명과
뭐 팔레스타인 잡혀 있는 이스라엘에 잡혀 있는 사람들 1,000명을 교환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하마스 쪽으로는 인질이 많이 있으니까 that's okay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은 그 사이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는 아마 미국 대통령이 저 정도로 얘기까지 하는데 전혀 그 인질이 몇 명이 됐건 풀려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건 정말 그 이스라엘이 미국의 의견을 존중 안 해도 너무 존중 안 하는구나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쩌면 조금 그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정책을 뭐 이끌어 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무기는 미국 무기를 다 쓰면서. 그리고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뿌리 뽑기 공격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마다 아주 완전히 어디서 폭격이 공습이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숨졌다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만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인질들의 가족, 하마스에 의해서 끌려간 그 사람들도 야, 화가 나서 우리 가족에게 하마스가 어떠한 발아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발리아 난민 캠프가 제일 크잖아요. 그 난민 캠프에서 그 가자 북부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병원까지로 이게 확장이 됐습니다. 전선이 확장이 돼서 그 인도네시아 병원에 대해서 전선이 확장된 거는 이스라엘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알시파 병원과 똑같이 그 안에 하마스 본부가 있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병원에서는 여기 하마스 본부 없습니다. 하마스는 우리 병원에 지금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금 사령부로 쓰고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까지 일어났고 수십 명의 환자 그리고 알시타 병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병원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도주의적인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그 병원을 공습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피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숨져서 어제 59의 시신을 병원을 지금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 그 포위한 것처럼 똑같이 인도네시아 병원을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신 59를 병원의 뜰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이 지금 무덤이 되고 있다. 똑같은 얘기죠. 반복입니다, 지금. 근데 더 이상은 반복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거 보면 가자에 36개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제는 그 병원 중에서 기능을 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서 있는 사람들도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병원 안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시파 병원은 한 병상이 700개 정도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병원은 병상이 240개 아니 140개네요. 그 정도로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줄 산소가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썼던 환자들은 모두 숨졌답니다. 이 병원에서는 우리가 자유세계에 외칩니다. 인도네시아 병원은 지금 병원이 아니라 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병원은 이름 그 자체로 그대로 가자지구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그 영어로도 써 있고 아랍어로도 써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6년도에 900만 달러를 들여서 난민 캠프에 바로 가장 큰 난민 캠프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 지은 그런 그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이 한 400명 정도 되고요. 스텝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자원봉사를 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자는 평소에 하루에 한 250명 정도를 처음에 오픈했을 때 치료했다고 하니까 2016년도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었겠죠. 알시파 병원에 700개보다는 병동이 140개로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북부 가자에서 뭐 공습으로 다쳤다든가 하는 사람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무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돈을 대서 지은 그런 병원인데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국제법도 위반이다. 세계보건기구도 놀랍고도 또 놀랍다. 어떻게 의료진과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피신해 있는 민간인을 타겟으로 병원을 공습을 하고 병원 안에서 전투를 벌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 하마스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떡하라고. 알시파에서는 아직 하마스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환자들이 숨지고 의료진들이 다치고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하마스가 그 안에 있었다는 증명은 아직은 해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제프 머클리 오레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딕 더빈 일리노이가 주였고 이 민주당 이분은 이제 서열 2위죠. 연방 상원에서 척 슈머에 의해서 딕 더빈이 먼저 휴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레곤주의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 의원이 두 번으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휴전은 ceasefire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pause 약간 스탑하는 거. 그 약간 스탑 펄즈가 하루에 4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휴전을 해야지 된다. 물론 하마스도 붙잡은 모든 인질 석방부터 시작해야지 된다. 이거 딕 더빈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오레곤의 그 민주당의 그 제프 머클리 의원은 역시 하마스가 조건 없이 인질을 석방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서 폭격과 포격 다 중단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기꺼이 함께 일할 지도자를 찾아야지 된다. 네탄야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마스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오레곤 주민들도 이건 휴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라는 게 이제 그 연방 상원 의원의 얘기였고요. 하원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휴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숨진 사람 1200명, 1400명에서 200명 낮춰서 수정 발표를 했고요. 하마스 쪽에서는 지금 13,000명 사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인질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세계적인 탑 뉴스로 쭉 갈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기업계의 쿠데타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어느 정도 그 기술업계의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 케이스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다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가능하면은 더 이것을 알려드려서 지금 세상이 뭐 돌 같고 불도 없던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됐고 산업 시대로 됐고 기술 혁명이 일어났고 그 기술 혁명의 최고위에 지금 인공지능 혁명 쿠데타구나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기술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 AI의 CEO 그 알트만이라는 그 CEO가 해고가 됐었잖아요. 해고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그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회사로 오시라 해서 갈 듯했는데 지금은 어제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 그 샘 알트만이 원래의 오픈 AI 회사로 갈 수도 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본인을 해고한 이사들을 전부 해고하면 그리고 직원은요 770명 가운데 744명이 이사 해고하고 원래 있던 샘 알트만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공지능을 너무 빨리 개발을 하고 이걸 빨리 상용화를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인간에게 굉장히 그 위험이 다가온다는 좀 그런 어두운 생각,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샘 알트만은 해고할 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진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투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정도를 얘기를 했지. 샘 알트만은 처음에 오픈 AI가 설립될 때는 비영리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영리로 바꾸면서 더 빨리 개발을 하고 성장하고 하기를 원하는 이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기업의 내분이 아니라 기업은 언제나 내분이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간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더 강해서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초강력 그 디지털 그 파워이기 때문에
뭐 회사들별로는 오픈 AI와 비슷한 회사에서는 저 회사 지금 좀 안 되니까 우리 좋아하고 열심히 이제 돈 버는 것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그 좀 좋은 시간을 번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비영리에서 영리로 돌았고 기업의 책임에서는 이사회의 이사가 7명이었다고 하는데 이사들은 정말 이걸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열심히 오픈 AI에서 챗GPT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엄청 쓰게 한 이 CEO는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회사를 키워놨는데 아니 나를 해고를 해? 그리고 또 심야에 직원들이 또 전부 이 해고당한 CEO 뒤에 쫙 섰잖아요.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어도 이건 너무나 그 중요한 그 스토리인 게, 이게 지금 해고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고 하다가 그게 약간 보류인 것 같아요. 38살입니다. 샘 그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회사의 리더죠. 그런데 이게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인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은 모르죠.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갈지 원래 회사 그 오픈 AI로 갈지.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두 가지 다 좋을 것 같아요. AI로 그 오픈 AI로 가도 본인들이 오픈 AI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놨으니까 뭐 거기가 안정돼서 좋고, 아니면 이 그 샘 알트만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아주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로 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다른 것을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을 오픈 AI에 투자를 예전엔 했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것 같고, 이 샘 알트만이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구글의 바드 같은 경우는 좋겠죠. 좋아하겠죠. 또 아마존도 엔트로픽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에 투자를 한 40억 달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밖에도 많잖아요. 뭐 코히어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델, 그 E3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업계에서의 경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오픈 AI가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조금 어둡고 좀 스트러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글이든지 어딘지 우리가 좀 따라잡아 보겠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재의 중요성 같은 것도 굉장히 그 강조가 되는 거죠. 오픈 AI라는 회사가 무슨 뭐 8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 800억 달러라는 그 가치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거의 종이 수준이 아무 의미 없는 종이 백지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을 그럼 샘 알트만의 그 방식대로 이제 부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부머의 반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두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샘 알트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기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의 속도는 늘어나겠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땐 비영리로 구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고 빨리빨리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픈 그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장점을 선택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비영리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목적이 지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샘 알트만이라는 아주 성장을 빨리 가져가려는 이런 CEO를 해고시켜 버렸는데, 해고시켜 버리니까 다른 직원들이 다 따라간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샘 알트만 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같은 것을 촉진시키는 거죠. 샘 알트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참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일이고, 인공지능은 정말로 정말로 미래에 많은 것을 지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정치 뉴스 브리핑 정도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고 그 수십 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항상 뭐든지 전진을 하거든요. 이 법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저와 아마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진보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뒤로 후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민권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여서 시민이나 민권 단체가 아니라 연방 정부만이 중요한 그 투표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잠재적으로 민권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투표와 관련돼서 뭐 우리 인종이 차별을 받아 뭐 이러면은 이제 개인이라든가 그 개인을 지원하는 어떤 민간 단체가 소송을 많이 해서 뭐또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공화당이 그 임명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데이비드 스트라스 판사가 판결문을 썼는데 지금까지 해온 그런 판결이 굉장히 기반이 허약했다. 허약한 기반을 가정해서 판결을 내린 거다. 이 케이스가 알칸소에서 어떤 한 지역 이런 곳이 우리 투표 지역구 설정할 때 조지아주라든가 다른 데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흑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구를 이상하게 잘라놔서 흑인들이 원하는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게 해.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인타운에서 요즘에 뭐 그레이스 리 후보가 시의원 후보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레이스 리 후보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인타운을 막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인들이 원하는 이슈를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거잖아요. 이것과 알칸소에서는 반대로 해서 흑인들의 표를 못하도록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더니 이게 항소법원이 딱 연방 정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투표와 관련돼서 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이건 이제 연방 정부만이 여기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소송을 한 측에서는 이게 뭐냐, 목숨까지 바쳐서 얻은 결정적인 그 유권자의 그 권리, 투표 권리 보호를 연방 항소법원 판사 3명이 2대1이었거든요. 항소법원 판사가 뒤집네, 뭐 2명이 뒤집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겠죠.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에 관해서 기소된 그 케이스에 관해서 이제 뭐 뉴욕에서도 그렇고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판사가 함구령 개그 오더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의 변호인 측이 그거는 정말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서 너무 강하니까 그걸 누르려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판사들이 하는 거다 하면서 그 개그 오더를 없애달라 하고 고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닌데 연방 항소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개그 명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목격자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쁘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예방일 수 있다. 함구령을 내려주는 것 정도는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런 신호는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현 연방 그 하원 의장이 만났습니다. 말하려고 말하려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연방 하원 의장이 간 건 아닙니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 의원 모금 행사를 그 트럼프의 그 말하려고에서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큰 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이니까 하원 의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기금을 모아주는 것이고 동료 의원들의 그리고 그게 가장 이 마이크 존슨도 약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지금 시동을 걸어서 하는 겁니다. 마침 장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이니까 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난 건 너무 중요하죠. 며칠 전에도 이 마이크 존슨은 뭐 우리 좋은 관계다 트럼프와 이런 얘기를 하고 2024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첫 번째 임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 환상적으로 끝냈다. 처음 2년 동안 아는 것처럼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가 그의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았고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2020년도에는 선거를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맨발 벗고 뛰어서 청원서에 서명받고 했었던 사람이 마이크 존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장을 만들려고 했던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의 짐 조던이 떨어지고 나서 마이크 존슨을 또 열심히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마이크 존슨은
마가 마이크다. 그러니까 나의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해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를 뽑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엄청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선거에 있어서. 네, 아마 오늘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그 가자 지구에 억류하고 있는 여성 40명, 어린이 13명을 석방한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 150명과 53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강성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고요. 또 인질 10명이 추가로 풀려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루씩 전투 중단한다는 이런 정도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